open your eyes 두눈 속에서 다시 피어난 soul flower heartbeat heartbeat 새로운 인류가 눈을 떠 This is the creation of Adam as known as Genesis 자 기분 떠난 시간이자 이제 막 깨어날 세상을 향해 Hit the road Hit the road Every day do a call on the east 아침을 향해 절을 하고 Through the heart of shining cattle 12개의 토템을 따라 Across the midnight sky 지륵 같은 어둠 수명 위로 춤추는 빛을 삼키고 오래된 주문을 외워봐 Aura aura 우루 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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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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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aura aura 약속과 비밀의 언어 Welcome to running my house 생명의 나무가 괜찮을 까지고 제다 위에 왕은 향이 들었어 The beginning of an endless war 하얀 소리에 해바라기 소녀는 상자가 정갈의 소리를 기다려 Yeah, ready and true 이봐 고운 환경이 펼쳐질 거야 Origin of knowledge, the truth of doctrine. Listen to the stars chirping.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정표. 영원히 순환하는 빛의 제사야. Just universe, that's all. 그들은 존재와 너희를 원해. 그래서 진실을 숨기지. 그리고 몰래 주문을 외워. Aura, aura, 우루 aura, aura. Aura, aura. Everybody listen up. 다시 돌아볼 시간이야. Just universe.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이제 게릴라 방송 왔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세계화는 나쁜 것인가 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안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았겠죠. 근데 뭐 안 나쁘다기보다는 세계화에 대한 다른 측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계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키맵대학교 다닐 때 했던 PPT입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저번 주 게릴라 방송에서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금융조작과 세계 시스템 요거 있죠, 요거. 예. 못했던 거를 마저 하는데 저번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금융조작에 대한 이야기는 선물거래입니다. 예. 풋옵션, 콜옵션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요. 콜옵션하고 풋옵션 두 개가 있는데 콜옵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물거래예요. 선물거래가 영어로 퓨처입니다. 미래. 예,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그러니까 예언? 예측? 뭐가 됐든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거를 미리 짐작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기름값이 $100인데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미리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쓸 거는 아니야.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시점이 2008년 2월 19일이에요. 2008년 2월 19일 날 기름을 사서 당장 쓸 거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기름을 쓰는 거는 한 2008년 12월 31일쯤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기름을 쓸 건데 기름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계약금을 거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1000어치를 산다. 그럼 뭐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100불만 내는 겁니다. 미리 거는 거예요. 야, 내가 12월 30일 날 와도 너는 나한테 배럴당 $100에 팔아야 돼? 라는 식으로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이 $140까지 올라도 그 석유 판매업자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하더라도 100달러에 그 사람한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콜옵션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진짜로 140달러로 올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쨌든 계약금을 걸고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고유가랑 상관없이 100달러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겠죠? 파는 사람은 손해지. 비싼 걸 싸게 파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름값이 100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내가 100달러를 먼저 선금으로 줬어. 그리고서 내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가 아니라 뭐 90달러, 80달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약속했으니까 기름값이 떨어졌어도 배럴당 100달러에 사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달러를 계약금을 걸어뒀어. 근데 기름값이 보니까 80, 막 60달러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싸게 사는 게 낫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걸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판매자 가져. 너 가져. 줘버리고서 그냥 자기는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콜옵션에서 하는 거고 이건 뭐 이제 얘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풋옵션이라는 거는 이건 뭐 다 설명했는데 자, 풋옵션이라는 건 반대입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자가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지레 야, 내가 너한테 반대로 싸게 줄게. 이런 식으로 싸게 주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름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뻥을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올라가면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콜옵션이랑 반대가 풋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원리를 알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안다면 선물 시장에서 그 사람은 돈을 벌겠죠. 그렇죠? 요 보이는 그래프는 뭐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있었던 국제 유가의 변동이에요. 야, 이게 보니까 140달러까지 올랐다가 48달러로 떨어졌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제 유가의 변동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선물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겠죠. 마치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 차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 어디까지 고점 찍고 어떻게 내려온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했을 때 100%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안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옛날 때 내가 키메 대학교 했을 때도 이제 여러분 했던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예언은 할 수 없어. 우리가 미래를 예언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작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거죠. 너 이거 조작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요.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기서 쌀 때 콜옵션으로 사. 그래서 팔아. 그리고 여기 고점일 때 여기서 풋옵션으로 사. 그래서 진짜 예상대로 떨어져. 그럼 돈 버는 거야. 그쵸? 이렇게만 된다면 돈을 버는 거예요. 쌀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지는 거에 풋옵션 해갖고 팔고 이것만 맞는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그쵸? 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2008년도쯤에 조지아 러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때 그루지아라고 불렀던 나라예요. 제가 키메 대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이 그루지아 전쟁이 납니다. 러시아군이 그루지아에 막 어디지? 수도가 트빌리시인가? 막 거의 공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2008년도 8월에는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두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 국제 유가가 한때 140까지 치올랐다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따라서 전쟁이 날 걸 알았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날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풋옵션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
자, 그렇다면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 전쟁이 날 거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예요. 중국 같은 나라가 기름을 산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포함이에요. 저기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 써놓은 거야. 왜냐면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중에 하나에 에너지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그 값싸게 원자재를 사갖고 비싸게는 좀 아니다. 어쨌든 값싸게 팔아가지고 원가 경쟁을 갖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거의 제로다시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 나오면 다른 나라의 제품이 맥을 못 춥니다. 너무나도 싸게 파니까. 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유가를 올리면 비싸게 기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바이어들이 기름을 사려고 할 때 워낙 중국 애들은 기름 사는 볼륨이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하는데 중국 애들이 예를 들어 콜옵션에다 이렇게 돈을 걸어요. 베팅을 해요. 기름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제 금시장에서도 그러고요. 에너지 시장, 곡물 시장 이런 데서 보통 그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대부분 원자재는요. 선물 거래를 많이 합니다. 예.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선물 거래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원래 취지는 그래요. 원래 취지는. 하지만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조작의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이거 그때 당시 2008년이면은 크림반도 전쟁도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때문에 야 국제유가 올라갈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나중에 살려면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지금 미리 확보해야지 하고서 이제 석유업자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내년에 올 때 석유 살 거거든? 그러니까 배럴당 100달러로 살게. 이렇게. 왜냐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국제유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국제유가 떨어집니다. 국제유가 떨어지네? 그럼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그 풋옵션에다 걸자. 국제유가 떨어지는 쪽에. 그럼 어떻게 하냐? 올라갑니다. 이러한 장난이 많이 쳐져가지고 많은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손해를 봤어요. 이게 그 그래프. 이거 뭐 통과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제가 국제관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선물 거래 시장의 미래를 알면은 100% 돈을 버는데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을 거예요. 2017년, 2018년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어떻게 만드냐? 아까 앞쪽 그래프 볼까? 자, 이거.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라던가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 같은 건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죠? 이건 예측 가능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안다고.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하는 건 모를까요?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대충 다 알아요. 자,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 나는 거, 부도 나는 거 알지요? 내부적으로는. 자,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안다면 그 주식이라던가 원유라던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 거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싶다, 낮추고 싶다 이걸 하고 싶을 때는요. 전쟁을 일으키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래서 옛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은 국제유가는 올라간다. 통상적으로. 왜? 아니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데 막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홍해 같은 데 후티 반군이 난리치면은 위험하잖아. 그럼 국제유가는 반드시 올라가요. 늘 그래 왔었어요. 늘 그래 왔었는데 희한하게 예외적으로 여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전쟁이 무지막지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떨어졌던 정말 유일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시스 사건이에요. 아이시스들이 시리아에서 테러 활동을 하면서 그 이슬람 국가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48달러까지 떨어진 거 보이죠? 여기. 이거 왜 48달러까지 떨어졌냐면요. 아이시스 활동 때문에 그래요. 저 2008년대는 아니야. 그치? 저 때 그리고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밑에 크림반도 있잖아요. 그거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럴 때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때 설명을 했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아이시스 애들이 테러 활동을 하는데 이 총하고 대포 쏘잖아요. 이거 다 뭐죠? 돈입니다. 모든 건 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돈을 추적해야 실체가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아이시스가 시리아의 영토의 거의 한 3분의 1을 잡아먹고 이라크도 영토를 잡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팽창을 했습니다. 그랬고 걔네들이 그 아이시스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유지 자금을 어디서 확보하냐면은 자기네들이 점령한 국가의 유전지대에서 에너지를 팔아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 점령한 다음에 거기 유전지대 있잖아요. 그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뽑아서 팔아요. 그 판 돈으로 계속 테러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아이시스를 때려잡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국제사회에서 아이시스가 파는 석유를 안 사면 끝이에요. 그쵸? 석유를 안 사주면은 얘네들은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테러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막 제3함대인가? 미국의 항공모함. 막 거기 중동에 가고 뭐 온갖 쇼바 난리가 다 벌어져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한낱 테러리스트들 몇 명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근데 그러한 항공모함이 뜨고 뭐시 막 스와트 팀 들어가고 네이비실 들어가고 온갖 일이 다 벌어져도 제압을 못 합니다. 야, 이게 왜 제압이 안 될까? 옛날 때 그래도 푸틴이 방방 뛰었어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제압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푸틴이 막 옛날 때 그랬어요. 야, 왜 이 간단한 걸 왜 제압을 못 하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막 오바마 대통령이나 열심히 우리는 막고 있다. 하지만 저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력하다. 막 하여튼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웃었지만 야, 이씨 이거 쉬워하는 거 아니야? 왜? 아니 정밀 타격이 다 가능하고 첩보가 있는데 그걸 왜 못 죽여? 사막 한가운데 뭐 베트남처럼 숲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데 야, 그걸 못 찾아? 왜 그랬을까요? 한편이었습니까? 트럼프가 이번에도 막 얘기하고 그랬죠.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지 부시 이런 사람들과 아이시스가 한 팀이니까. 간단하죠. 한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왜 한편이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저기 보면 기름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러시아가 이 메커니즘을 알거든. 중동에서 분쟁이 나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유가가 상승해요. 유가 상승하면 러시아가 유리합니다. 왜? 러시아가 전쟁할 때 돈이 필요한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러시아는 더 많은 이익을 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도 산유국이니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전쟁 비용을 오히려 국제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뭐 추가로 기름을 더 뽑는다든가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진짜 막 압도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우크라이나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자, 문제는 뭐냐?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막 독일이 뭐 미사일 보내준다 그러고 타우루스인가? 뭐 미사일 보내준다 그러고 뭐 저기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 막 지원을 보내줍니다. 그쵸? 미국도 보내주고. 근데 초창기 전쟁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학살당하면서 밀립니다. 크림반도를 그래서 뺏겨요. 뭐 제대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뺏깁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유럽은 가만히 있었느냐? 국제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저 당시에 유럽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원유랑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오는 것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밸브를 잠가버릴까 봐. 눈치 보느라 천재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빨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줘라 하는데 안 도와줘. 어? 그래갖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시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동 산유 지역을 마구마구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약탈한 유전지대에서 채취한 원유를 팔기 시작해요. 당시 국제유가가 140달러일 때 걔네들은 30달러에 팝니다. 작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이 러시아 눈치를 보고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허덕허덕거릴 텐데 아이시스가 30달러에 팔아.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면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드디어 유럽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어?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시스랑 힐러리 클린턴이나 오바마이나 한 팀이다. 한 팀만 맞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음모론 얘기할 때는 그냥 아이시스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적이랑 상관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 뭐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야. 국제관계가 다 연결됐으니까 상관은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이시스가 활동을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게 우리한테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거 100% 우리한테 실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린 그걸 즐기면 되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우리도 좋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국제관계에 선과 악을 논하지 말아라. 오로지 이익만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거기서 사람들 막 죽이는 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야. 근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쵸?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우리나라 빨갱이들처럼 아이시스는 글로벌리스트들과 합해가지고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이 막을 수 있어? 가봐. 대가리 잘리지. 김선희 이런 사람들처럼. 막을 수 없잖아. 막을 수 없으면은 그냥 입 닥치고 집에서 게임하고 놀아. 즐겨. 이게 냉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조작을 통해서 금융조작하는 대학들은 많은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들 그 옛날 그 월드 시스템 시오리 세계 체제로 돼서 2등 국가인 우리 같은 나라는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제3레벨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착취를 당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획득한 나라는 아니에요. 국제금융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재자를 싸게 공급받아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기는 해요. 그러니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미국이 피를 묻혀서 우리가 득을 봤으니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땡큐 베리마치 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러나 그 2단계 국가들도 금융 세력들의 칼날을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저 중동 같은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자원부국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우리 같은 2단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공격으로부터 피해가지는 못해요. 이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양털깎기가 들어옵니다.
늘 들어와요. 이번에는 중국이 양털깎기가 들어가는 시기인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양털깎기를 계속 합니다. 자, 해서 어떻게 되냐? 요게 2007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키맵대학교에서 발표하던 당시에 한국 기업들의 외국 주식이 얼마큼 들어와 있나요? 지금 2025년이니까 또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84.69. 절대 안 망하겠네. 등등등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평균 45.23% 정도의 외국인 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외국 자본이에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이 슬슬 망할 것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자,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해서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그렇죠? 이자를 올리면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자를 낮추면은 이자가 낮으니까 대출 받아서 써요.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풀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면 시장에 달러가 확 풀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인들이 시중에 널린 달러를 쫙 갖고 옵니다. 중국인들이 그걸 가져요. 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금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려고 달러를 쫙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국이 달러를 왕창 가져가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왜? 중국의 달러가 왕창 들어오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얻습니다. 이 달러랑 위안화 가치가 이 변동됨에 따라서 원래 환차익으로 이렇게 환치기해서 돈 많이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네들이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중국인들이 이런 거 잘합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가지고서 환치기를 하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중국 내 단기성 채권, 저번에 얘기한 한먼 있죠? 이게 무진장 들어요. 이 돈이 뭐냐?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달러 갖고 중국 내에서 달러 장사를 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 당시 2월달, 1월달하고 2월달만 합쳤는데 이만큼 728이 나온 거예요. 2007년도는 1년 다 합쳐야 1170 밀리언. 한국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단 2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2008년도 통계 다 잡으면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미국이 이자를 낮추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랑 겹치는 시대였잖아요. 미국이 이자를 낮추니까 미국 내에서도 달러가 확 풀리면서 미국의 집을 왕창 사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의 집값이 쫙 올라갔다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하죠? 이자를 확 올려버립니다. 이자를 확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가 올라가니까 집을 팔아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파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죠?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집을 파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아서 집값이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집을 팔아도 나에게는 5천만 원의 빚이 생겨요. 더구나 이자도 원래 2%였었어. 그랬는데 이자가 4%로 올라가니까 5천만 원 빚을 갖고 5천만 원 빚이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는 과거 아파트 살 때 그 이자를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미국 내 부동산에서만 적용된 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왜? 미국이 이자를 낮게 해서 달러를 쫙 푸니까
중국에 있던 공산당 간부라다가 이런 애들이 미국 달러를 왕창 받아가지고 중국에 다 투자했어요. 왜? 그 당시 중국은 성장할 때였으니까.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자가 싸니까 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중국에서 위안으로 바꿔서 각종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국에서 했던 사업들이 망합니다. 왜? 미국에서 야 돈 갚아 이러니까. 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있는 거 팔아서 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키메대학교 기숙사에다가 제가 인공 그거 새틀라이트 안테나를 달아놨었어요. 유일한 새틀라이트를 제가 단 학생이었어. 한 5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주고서 새틀라이트를 저기 우리 기숙사 꼭대기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전기선 이렇게 해서 내 아파트, 우리 기숙사 방까지 연결해서 우리 기숙사 방에서 그때 당시에 CNN, 뭐 CCTV, NHK 이런 걸 다 봤다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광동성이 있는 그 일대가 그 제조업의 성지입니다. 중국 광동성에 우리가 아는 3개의 공장이 거기 다 있어요.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있었어. 그랬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몰라요. 왜? 그때 저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국 광동성에 있던 수많은 공장들이 쫙 부도났었습니다. 연쇄 부도가 났었어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BBC 월드 보니까 그 영국 기자가 그 중국 광동성에 가서 중국 제조업 공장들 부도 난 거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2008년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미국 달러의 시대가 가고 중국이 뜬다 막 그럴 때였잖아요. 아니야. 그때 중국 제조업 박살났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모를까 했는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몰랐어. 그래서 2008년도에 진짜 피해를 본 거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피해를 받고 어쨌든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오히려 미국은 피해를 안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그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론 그것도 은행은 수수료 다 받아 먹었거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받느냐? 집을 사는 자와 집을 파는 자, 얘네들이 손해를 봤어. 이거 중개하면서 부동산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 받죠? 그런 것처럼 은행들은 중개 수수료 다 받아 먹었단 말이야. 얘는 끝났어. 은행은. 끝났는데 산 사람과 판 사람 이 둘이 날라갔지. 집값 폭락하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베일아웃이니 뭐 해갖고 구제금융 받는다고 해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존나 구제금융 받은 다음에 그걸로 보너스 잔치하고 미국의 은행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존나 웃긴다 그랬어요. 야 미국 은행이 진짜 부도가 난 거 맞을까 하고. 다 부도 맞은 나라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었으니까 거기서는 또 새로운 정보를 듣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타겟이 중국 광동성이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 광동성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그러니까 중국의 광동성, 복건성 이런 그 중국의 남부지방 거기 공업지대거든요. 거기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저번 주 내가 얘기했던 그 두바이의 팜스프링스 있잖아요. 그것도 만든 데가 그 복건성 화교들이 하는 건설 회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부도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쪽이 개작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IMF에서 구제금융을 줍니다. 구제금융을 주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 구제금융에서 컨디셔널리티라고 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켜라. 맞는 말이죠. 야, 쓸데없이 나가는 복지라든가 등등 정부 예산 줄여. 그리고 또 뭐라냐. 화폐 발행량을 축소시키라 그래요. 무분별하게 화폐 발행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꾸 부채가 올라가니까 화폐 발행을 축소시켜라. 그리고 구조조정해라.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 잘라라. 그리고 시장 개방해라. 즉 외국 자본을 집어넣어라.
이게 IMF가 구제금융을 줄 때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콜옵션, 풋옵션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작할 수 있는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구제금융을 해주는데 그 조건이 저 크게 4조건이에요. 정부 지출 감소, 화폐 발행 축소, 구조조정, 시장 개방. 이 4개를 한다고 해줘야만 IMF가 구제금융을 줍니다. 이거 안 해? 그러면 망해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긴축재정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 직원 해고, 규제 완화, 그리고 실업률은 증가하겠죠? 물가가 인상되고, 소비가 축소되고, 재정 부담이 축소되고. 왜?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그리고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뭐 내수시장 붕괴가 일어나고, 등등등등등등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IMF가 제시하는 거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수출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적자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경제가 재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IMF가 제시한 컨디셔널리티 그 조건을 받고 진짜 했던 나라들의 결과는 어땠느냐? 이렇게 사다리 타고 가면은 경제 붕괴. 그럼 비안으로 갈까? 경제 붕괴. 구조 조정을 하면 될까? 그러면은 경제 붕괴로 가는 거예요. 시장 개방을 하면은 경제가 재건되느냐? 하나 남았으니까 경제 붕괴.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빚을 갚고 경제를 회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어요. 단 한 나라도.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대중 선상님이 통치했던 대한민국. 그건 예외적으로 이 빚을 갚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케이스예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빚을 갚았던 이유는 한민족의 근면 이런 건 그건 모르겠고 한국은 봐줬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의 예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97년도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는데 보면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외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쭉 97년도부터 빠져나갑니다. 98년 되면 확 빠져나가요. 그리고 99년에 돌아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빠지다가 다시 98년대부터 들어오면서 99년 왕창 늘어요. 그러니까 1999년이 되면 쑥 들어와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에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은 건가? 외국 자본이 돌아온 건가? 어느 쪽일까요? 외국 자본이 돌아온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금융 조작에 의해서 부도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왜? 그 당시에 한국 경제 구멍 코딱지만 해. 여러분, 영국의 펀드 회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걔네들 프로젝트 하나 하지 않습니까? 하나 프로젝트? 얘네들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얘들 쓰는 돈이 1조 막 우스워요. 1조 이런 건 돈도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 이런 게 우리나라 국가하고 맞먹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랑 맞먹어요. 그런 회사들이 영국에 무진장 많아요. 미국에도 널려 있고. 그러니 1997년도에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 경제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사실 이 금융경제의 시작은 태국서부터 왔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자본금을 뽑아내는 게 그렇게 큰 양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엄청나게 큰 양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굴리는 자금 규모를 보면 이건 코딱지만한 돈이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 다 장악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 우리나라의 그 주식, 대기업들의 주식 자본이 막 평균 45% 이상을 외국 자본이 가져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영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 거죠? 결국 걔네들이 잘 본 거죠. 한국이 크게 될 거를 알았거든.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더 커지기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대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97년도, 제가 98년도 일본에 가서 신문 배달을 하던 시절에는요, 삼성전자, LG는요, 전자제품에 끼지도 못했어요. 일본에서 제가 있었던 야마다 덴키 이런 데 있어요. 그 전자제품 싸게 파는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찌라시에 그냥 컴퓨터 한 대가 이거 30만원, 놀라운 가격 할인, 막 이런 거 찌라시 맨 앞에 나오는 그 광고 문구를 쓸 때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은 비싸지. 그리고 그런 거 그렇게 나와도요, 가잖아요? 아무도 안 샀어요. 누가 삼성 모니터를 사? 다 일본 거 샤프 쓰지.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식을 외국 자본이 다 뺏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를 경영하잖아. 우리를 컨트롤하잖아요. 자, 외국 자본이 삼성 주식을 가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니까 삼성전자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을 샀으니까 이익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삼성이 잘 나가기 시작해. 현대도 마찬가지. 그 당시 그 아시아발 금융위기는 원래 최종 타겟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91년 버블 붕괴가 터지면서 대규모로 부도 사태가 나니까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돼요. 어마어마한 빚이니까.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하냐? 결국 고육지책으로 제로 금리를 합니다. 이제 안 받을 테니까 원금이라도 갚아. 죽을 때까지 갚아. 한 달에 10원을 갚아도 되니까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 다 못 갚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갚으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거든요.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 돈을 빌려서 딴 데다가 투자합니다. 왜? 금리가 제로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가 막 경제 성장 막 10% 20%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이자가 없어. 태국에 들면 이자가 막 20%씩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일본 돈 빌려갖고 태국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조지 소로스 형님이 태국을 공격하죠. 태국을 공격했더니 태국 경제가 으악 하고 무너져.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태국에 투자했던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으악 하고 쓰러져.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회사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 타격받는 거야. 왜? 일본이 빌려준 돈이니까. 원래는. 그랬는데 태국도 으악 쓰러지고 한국도 으악 쓰러졌는데 일본은 버텼어요. 왜? 워낙 돈이 많고 일본 애들이 깐깐하고 보수적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 아주 조금씩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위기를 일본이 97년에도 버팁니다. 진짜 대단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럴까. 일본이 안 망해요. 우린 망했고 일본은 안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불운이었어. 만약에 일본이 망했다면, 그래서 일본 샤프나 소니나 이런 데가 망해갖고 미국의 금융 세력들한테 회사가 먹혔다면 아마 소니나 이런 회사들이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아마 미국 회사가 됐겠죠? 아마 그랬으면은 그 회사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일본이 아마 지금도 계속 세계 반도체라는 걸 주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안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망했고. 그 당시에는 반도체 이런 거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무지막지하게 뜬 거예요. 왜? 일본 죽이려고. 일본 제품 안 사고 한국 제품 사게.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됐던 가전제품 같은 거 일제 많이 썼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일제 엄청 유명했어요. 일제 많이 썼어.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많이 써도 일본이 엄청나게 수출해서 돈은 벌지만 미국은 돈을 버는 게 없는 거야. 뭐야? 자기네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같은 미국의 자체 가전제품 회사들이 매출이 줄면서 망해. 그렇죠? 일본은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뭐예요?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봤죠. 근데 일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대안이 뭡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잘 만들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제품 안 사고 우리 제품 사는 겁니다. 왜? LG전자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주식의 거의 50% 가까이를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과거 일본 제품을 살 때는 일본이 수출로 통한 모든 마진은 일본이 다 가져갔지만 한국 제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출 마진의 적어도 50%는 미국 거예요. 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익 배당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금융위기로 박살이 났던 나라들, 동남아시아 국가도 한국 제품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한국인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세계화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세계화가 나빠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외교적인 테크닉을 잘 발휘하면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런 사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되죠? 1년 만에 부채를 청산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 외국 자본들이 돈을 벌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 외환 반출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단기성 한머니 채권이 막 쭉쭉 증가해 나갔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금융연한계가 일어납니다. 금융연한계. 중국이 자본을 미국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쓰는데 미국이 야야야 만기됐다 돈 내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한국하고 뭐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스와프 협정을 맺죠. 야 우리 스와프 맺을래?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쪽쪽 빨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돈놀이 하려고 미국이 이자를 낮추니까 미국 달러를 왕창 빌려왔어. 그래서 썼는데 그게 단기성 채무란 말이에요. 2, 3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2, 3년 내에 투자해서 뭐 이렇게 뽕빠를 내서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지어도 2, 3년 동안은 공장을 지어야 돼.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드는 거를 직권을 훈련시키고 적응 기간 필요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한 5, 6년은 지나가요. 근데 대출로 빌린 거는 2, 3년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데 돈을 달라고 하면은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그러니까 우리는 위안화로 받고 우리가 달러를 중국에 줘버리고.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서 돈 갚아. 그러면은 일단 한국에서 갖고 온 걸로 갚아. 그리고 또 빌려와요. 왜? 공장을 짓고 수익성 있게 만들려면은 2, 3년에는 안 되거든. 적어도 5,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공들이 훈련을 해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빌려오게 되면 이자가 막 붙으니까 안 되고 스와프라는 제도를 쓴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린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 금융연한계를 끊어야 된다. 왜? 이거를 끊지 않는다면 우리까지 같이 빨려 들어간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이랑 스와프 제도 같은 걸 맺어놓지 않는다면 중국은 달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원금 갚아. 그러면 그 순간 중국은 망하고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야. 중국의 마음 우리한테 해피엔딩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국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나 전기정책 회사가 망하면 우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스와프 제도라든가 각종 이런 걸 연결시켜 놓으면은 우리의 돈이 글로 빠져나가. 물론 중국도 공짜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위안화 줬어. 근데 중국 경제가 망해서 거지가 되면 우리가 받은 중국의 위안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잖아. 그럼 우리 달러는 이미 중국에 줘버렸어. 그럼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옛날 때부터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특히 금융연한계에 걸리지 말아라. 금융연한계에 걸리면은 우리는 뒤진다.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함정을 다 걸고 있는데 왜 병신같이 우리가 거기다 고개를 내미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이 작동합니다. 선물 거래, 서브프라임 모기 이론 같은 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함정이 있고 거기에 멍청하게 걸리는 나라들은 아주 그냥 영혼까지 쪽쪽 빨리죠. 그게 쪽쪽 빨리고 나면 IMF가 와서 다시 돈을 줍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이거 땡겨갖고 돈 다 탕져서 으아 망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누가 쓱 와서 고객님 돈 필요하십니까? 대출해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IMF가 온단 말이에요. 돈 필요해? 내가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물론 조건이 걸리죠. 카지노에서도 대출업자들 조건을 걸잖아. 똑같이. 그래서 그 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망합니다. 카지노에서 대출업자들 돈 받고 카지노는 어떻게 되죠? 더 망해요. 나중에 내 몸이 다 분할돼갖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세계화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세계화의 딜레마는 항상 양날의 칼날을 갖고 있습니다. 반세계화 운동을 그래서 많이 하는데 반세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존나 가난해져. 그리고 말이 자유롭다는 거지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밥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일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젊은이들 중에 탕핑족 같은 애들 생기잖아. 진짜 팔자가 늘어진 거야. 왜? 탕핑족하고도 먹고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는 어떻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굶어 뒤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유야. 근데 말이 자유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 내가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굶어 죽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다지 자유롭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을 해도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반미 정책 펼치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중국의 많은 젊은 애들이 자유로워졌죠. 왜? 일을 못하니까 자유로운 거지. 근데 사실 일하고 싶잖아. 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 어때요? 가난하죠. 가난해집니다. 그럼 세계화를 하면 감시사회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을 감시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아로부터는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감시사회고 미국은 감시사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스테이블 코인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감시사회로 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 대신에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번 주 토요일 방송에도 했지만 오늘도 반복합니다만 모든 것에는 양날의 검이 있다. 외세가 침략해오는 건 누가 몰랐어요? 청나라가 당시에 느꼈던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본이 느꼈던 서구 열강의 침략은 똑같습니다. 서양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고 자기네들의 시장을 강제 개방해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 똑같았어. 똑같았지만 청나라와 일본의 선택은 달랐죠. 청나라는 끝까지 싸우다가 북경까지 함락당하고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청나라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왜? 청나라 망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네. 포기하자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해봅니다. 사무라이 나라가 쪽팔리게 항복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니까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서구 국가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죠. 당시에 그네들이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했던 게 뭐죠? 바로 강제 시장 개방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나라는 반대했고 일본은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뭘 하려고 했느냐. 어차피 싸워야 개죽음이니까 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서양의 발전된 무기체계를 배우자. 그게 일본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양 애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시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기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조총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현대식 기관총, 게틀링 기관총 이런 것도 만들고 쇠로 만든 철갑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면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노리죠. 그러면서 국제사를 잘 봤더니 영국하고 프랑스가 러시아를 존나 싫어하네? 그거 보니까 우리도 러시아 싫어하는데 영국 프랑스들이 러시아를 싫어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외교를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러시아를 쓰러뜨릴게. 내가 러시아 담당할게.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식민지가 너무 포화 상태로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이게 야금야금 잠식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빤히 보면서도 영국 프랑스는 거기에 힘을 끼칠 수가 없었어. 당시에 미국도 캘리포니아 지역 이런 데서 막 서부개척 시대 뭐 한다 하고 멕시코랑 전쟁하고 뭐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도 태평양 지역에 힘을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틈을 이용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대신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요. 재정적 지원도 받고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를 쓰러뜨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군사적 지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알고 싶었던 일본이 검은매 사건 때 치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 뭐였죠? 신무기 개발. 내가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침략했던 저들을 물리치겠다. 지금은 우리 무기가 약하니까 항복하면서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금만 지어받는 게 아니라 많은 신무기 기술을 지어봤습니다. 왜? 그래야 일본이 전투함도 만들고 해서 러시아랑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은 군사 노하우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비록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무슨 뭐 전쟁 배상금 이런 걸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보지를 못했지만 무기 발전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본 제국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항공모함, 전투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막 하와이, 뭐 괌 이런 데까지 가서 막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그게 가능했던 계기가 이 러일 전쟁 때 서양 세력들이 일본을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계화라는 것은 늘 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먹기 위해서 약소국한테 많은 것들을 강요합니다. 뭐 시장 개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뭐 최근에 트럼프 관련 농산물 개방서부터 온갖 것들이 많아. 그리고 그거는 거의 힘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잘 알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익을 볼 나라는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메이지 유신의 일본 제국이 그랬었어요. 그랬고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경제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전쟁, 그 미국과 소련 간의 체제 전쟁, 이러한 거에 최전방에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걸로 간 게 아니라 어부지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세계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틀면 좌파들이 만드는 프로파간다처럼 막 불리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국은 그렇게 잘 줄타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왔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의 대열에 포함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야만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잘 애매하죠. 현재로서 조금 애매해. 원래 계속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현실은 좀 암울하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카자흐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쪽에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휩싸여가지고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뒤지게 당했다. 구한말 때에는. 그래서 식민지까지 당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는 국제관계에 눈을 뜨면서 그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바란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도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에 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에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를 잘 보고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끝맺음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방송했던 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했던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영웅에 보면은 진시황, 쉽게 얘기해서 패권국이죠. 전 세계를 통일하는 패권국을 상대로 해서 패권국에게 희생을 당했던 월나라의 사람인 저기 이영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 저 사람이 그 앞서 있던 많은 사람들, 월나라 사람들이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이 이영걸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10보 앞까지 갈 수 있게끔 해서 암살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문제는 뭐다? 이영걸이 진시황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조차도 진시황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 말라.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주 감동적이게 본 내용이죠. 진시황이 했더니 야 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보 앞까지 나한테 왔는데 자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나 죽일래? 그런데 이영걸이 어떻게 하죠? 안 죽입니다. 왜 못 죽였어요? 진시황을 죽이면은 이 질서가 무너져요. 진시황이 죽으면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이 질서가 무너져. 그러면 다시 춘추전국 시대가 또 시작됩니다. 어쨌든 진시황의 인물로 인해서 여러 제후 국가들이 다 멸망하면서 진나라로 통합이 되었어. 그랬기 때문에 좋던 싫던 간에 어쨌든 전쟁은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게 봉합이 되었어. 근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진시황을 죽여서 복수를 하려 한다면 다시 그 악순환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영걸이 앞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진시황의 암살을 포기한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일종의 깨닫게 된 그런 겁니다. 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저번 주나 이런 거에서 방송에서도 뭐 최근에 했던 일본 비반트라든가 이런 거를 쭉 얘기했으면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음모라든가 이런 공작들을 많이 소개해 줬잖아요. 보통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음모론자들이 많이 비판을 한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건 어쩔 수 없다 했어요. 왜? 이 사람 누구지? 녹색 옷 입은 사람? 얘 누구지? 장문인데. 장가위. 아니야, 장가위가 아니에요. 장하위.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 나와요? 이거 영웅 치면 아마 캐릭터 이름 나올 거야. 여기 있다. 양조위. 이 양조위가 그거 하잖아요. 저기 장만원이랑 같이 애인 사이인데,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검술을 배우다가 양조위가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을 얻잖아. 진시황 죽이면 안 된다. 검술의 궁극에 달하니까 결국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마찬가지야. 나도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온갖 강대국들의 그런
아주 더러운 짓, 음모, 공작, 오 마이 갓. 막 공부를 했어. 근데 마지막 궁극적인 경제 다루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필요하다야. 이야, 아이러니죠?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다른 혼란이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 질서를 대체해서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할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지금의 세계를 잘 주도할 거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저번에 보였던 세계체제론, 월드 시스템 시오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이 만들어온 이 국제 질서 하에서 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해외 나가봐. 한국이 이제 유럽 가봐요. 우리가 영국, 프랑스보다도 잘 살아요. 우리 잘 살아. 그런데 미국이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열한 짓, 아니면 공작, 이런 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갑자기 성인 군자가 빙의가 돼서 미국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싸우고 있는 소련,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을 지원을 해서 세상을 바꿨다. 여러분 그럼 그 바뀐 질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비참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의 이 질서를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영웅이란 영화를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였거든요. 물론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야, 국제관계 하면서 내가 온갖 것들, 찾아서 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일반 음모론에 나온 애들처럼 생각을 했죠. 아, 미국 놈들 나쁜 새끼. 죽여버려야 돼! 막, 와!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필요하다예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중동에서 말 안 듣는 산유국들 때려잡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화된 거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 카타르가 야 우리 국민들도 배불리 먹고 살게끔 해야겠다. 국제유가 이제부터 200불 이래버리면 우린 좆되는 기요. 국제유가가 지금 한 6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산유국들이 땡깡을 펴서 200달러로 기름을 팔겠다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하고 쟤들이 200불에 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200달러에 사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중 가격이 얼마가 될까? 존나 비싸질 거 아니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양양에 가서 스노우보드를 스노우보드가 아니라 하여튼 뭐 서핑을 하든 이런 거 못 하는 거야. 그 양양의 상권은 다 무너지는 거야. 그쵸? 여기 영종도에 놀러 오는 사람들, 기름값 올라가는데 어떻게 영종도에 놀러 와? 여기 관광 다 망하는 거야. 영도 경제 파탄 나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를 안 올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한다고 저놈들이 말을 듣겠어? 근데 미국에 가서 야 이 새끼 일로 와봐. 귓방망이 막 때려. 당장 60불로 안 내리면 넌 죽여버려. 오늘은 아구창만 때리고 가지만 내일은 팔모가지를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쫄아가지고 국제유가를 인하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미국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때렸다. 나쁜 새끼! 그거 왜 나쁜 새끼야? 나한테 이득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세계체제 시스템에서부터 오늘 방송까지 마치 비반트처럼 시리즈인데 결론이 뭐냐? 그래, 그거 나빠.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거지. 왜 코피를 나게 만들고 그래? 팔모가지를 뿌리들이는 건 나쁜 거지. 나쁜 건데 문제는 뭐야? 야,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질서를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예요. 우리는. 그렇잖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깡패 아니야. 깡패 국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필요하다.
그러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방송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이 보기가 힘들어 한다면 보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을 즐기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소나 돼지가 어떻게 잡혀서 도축되는 과정을 다 일일이 알게 되면 스테이크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보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라 해요. 그냥 과정을 보지 말라 해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보면서 내리게 된 결론이에요. 누군가 이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예요. 물론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피와 희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야 난 반대하지 않는다. 단 남의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야만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나면 다 공멸하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 전쟁이 나서 경제가 돌아가는 에너지를 다시 불지피겨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죠. 단 그 희생양이 내가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의 진짜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티르님 계신가요? 있나요? 자나? 그래요? 그래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니그마 키트. 네, 이니그마 키트 구매 시 부가적으로 네이버 카페 몽르메이슨에서 게릴라로 업데이트되는 우리 티리가 광고 얘기하나? 나보고 하라고? 나는 그대로 읽을게요. 그냥 몽르 테마 여행 영상과 현장 답사 공유 등 이니그마 클럽 전용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자격 요건은 2021년 바트르케레이 12강까지, 22년 바트르케레이 12강, 2024년 샤먼 바이블 특강 12강 등 위에 모든 강의를 소장하고 있는 분들만 이니그마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몽르 스타 토너먼트, 이건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몽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 재능 있는 분들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몽르 메이슨 주제곡 4곡 중에 한 곡을 선택을 하셔서 모창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무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곡은 칸카나이트나 저스트 유니버스, 크레이지 위즈덤, As Above So Below 이 4곡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몽르 메이슨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가셔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1등 100만원, 2등 60만원, 3등 30만원 기타 투표에 참여가 되어서 영상 업로드 되셨던 분들 모두 참가비 3만원씩 지급이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첫 번째 승부입니다. 이 승부에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시니까 첫 번째 승부에서는 한 영상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넣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승부까지 펼쳐지고 나면 최종 토너먼트도 할 생각입니다. 최종 토너먼트는 1등 300만 원이에요. 2등 100만 원, 그 다음에 3등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릴 거고, 또 이번에 끼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셔서 각자 활동을 하시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또 발굴을 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장이 있구나 하면서 도전의식도 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 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키트가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박사님이 하셨던 방송 중에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은 이미 키트로 출시가 된 지 좀 됐는데, 자연사 박물관하고 김기사와 아지매는 제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봉인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것도 소장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나오셔서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키트로.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 1에서 43, 김기사와 아지매 1에서 29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영상은 제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가 들쑥날쑥하고 이제 뭐 폭파된 이후에 이어서 한 영상도 있기도 하고 짧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되고 비트코인 대북 송금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를 하셨죠. 와, 이때 이러한 성견 지명과 통찰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굉장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국제 세력들, 국제 정세를 읽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 움직임에 대한 통찰을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연사 박물관 키트를 구매하시면 되고, 시크릿 하우스 우드 키링을 구성품으로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키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목룸메이슨 쇼핑몰이나 목룸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버튼컬에서 핀 버튼 협찬해줬습니다. 그래서 키트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우리 게릴라 방송 마치도록 하고, 또 금요일날 또 다른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또 오후 8시에 또 우리 방송하니까 우리 그때 또 만나서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가라앉은 문명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 Start with the story of paradise. 태초는 어머니의 시대, 인간과 신은 하나 빠진 템포. 모든 영혼은 조발 이루고 순환하며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 Like Ouroboros, 까마귀 깃털은 천손의 상징. 하늘과 교감하며 태양을 잉태 Shaman's crow wings. 왕은 재단 위에 올라 스스로 희생해 피와 살을 나누지. Divine madness 매년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새로운 왕이 탄생해. Until power took over. 국내 욕망이 태어나 강한 자들의 시대가 열려. 더 이상 재단 위에 왕은 없어. 대신 이 생명을 고를 수 있지. I forgot 종족이 적당할지도 몰라. 신은 높은 곳으로 멀어지고 게브리엘은 신의 대리인을 작초해. 맹렬하고 강한 영웅 기보 Help Gabriel Gabriel Gabriel. 권력의 왕관을 다투어 Crown came from a crow. 태양 속에 둥지를 틈을 쌓죠. 단군의 지팡이에 새겨진 동의의 상징. The three-legged crow. 금단의 열매에 취해 스스로 머리 위에 얹은 crown. 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산맥을 따라. Expansion of humanity. 적과 꿀은 어디에 뼈조각을 굴려봐. Oh God, please give us a revelation. 신성 가득한 광각은 절박한 미어출한 광기. Crazy wisdom. 왕의 광대가 된 샤문과 구름 같은 너희 양들은 약속된 땅을 기도해션. Finally, 마침내 찾은 안식처. 창조의 DNA가 뿌리를 내려 지상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 Great journey of humankind. Divine madness, crazy wisdom.